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요즘 다들 정말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곳곳이 지뢰밭이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대표적인 지뢰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뢰도 아닌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는 실제 전쟁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한 결과물입니다. 당장 지뢰 제거반을 투입해서 상황 종료라고 외치고 싶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전대미문의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와 인플레이션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여 있습니다. 증시와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까지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2월 16일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막 던지고 있죠. 우크라이나발 뉴스이긴 하지만 16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라고 알려진 날입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이 있기 때문인데요. 1월 FOMC 의사록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양적 긴축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공포로 몰고 갔던 12월 FOMC 의사록처럼 이번에도 어떤 쇼크를 줄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회는 위기에 탈을 쓰고 온다라고 하죠.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정치 권력과 증시의 큰손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들의 속내를 좀 알아야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에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위기를 즐기는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틀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48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은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도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틀 전이니까 바로 미국 시간으로 오늘까지인 거고요. 여기까지는 확인된 공식 정보입니다. 근데 미확인 뉴스도 넘쳐나죠. 1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한 소식이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방국 정상, 유럽 정상들에게 화상 후 이런 정보를 공유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근거까지 전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이런 상황이 싫지 않습니다. 즐깁니다. 왜냐?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자산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말할 것도 없고요. 부실의 대명사인 러시아의 루브라 가치, 러브레터, 러시아, 브라질, 터키 중에 루브라 가치만 다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채권 가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즉 미국과 러시아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쪽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상황은 러시아에겐 꽃놀이 배달, 러시아에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다들 투자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러시아의 경상수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연초 대비해서 연말 이 흑자 규모가 3.5배, 거의 4배입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모든 수출은 대부분은 원유와 천연가스겠죠.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러시아도 부자가 되고요. 40% 이상이 정부 재정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고 푸틴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도 역대 최대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발 공포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즐기고 있는 거고요. 더 오래 가기를, 이 갈등이 지속되기를 내심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부 주변 쪽으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죠. 10만 대군, 지상군 10만 명을 모았다라고 하는데요. 13만 5천이라는 얘기도 있죠. 10만, 10만 3천, 13만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은 건가? 뭐 중국군 생각하면 뭐 많은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 10만 명은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단적인 예로 네덜란드의 정규군 숫자가 4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되게 잘 사는 나라잖아요. 4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만 명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병력이고 그것도 지상군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없는 살림에 러시아가 10만 대군을 동부,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집중시킨 이유인 거죠. 미국에서는 가장 지금 큰 게 그야말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면서 질서 없는 철수로 인해서 미군 18명이 어이없게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들도 아프간에서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시민권이 있어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이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생생히 목도하면서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계속 수차례 방송하는 것도 그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우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 전투력, 우크라이나에 대해 침공 가능성에 대한 뉴스는 정말 과할 정도로 넘칠 정도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는 건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아프간의 아픔을 좀 치유하는 명예회복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겨진 미국인의 자존심을 좀 회복해야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많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 명분이 되고 있죠. 내 탓이 아니야, 바이든 탓이 아니라 남 탓, 러시아 탓, 전쟁 탓이야 라는 구조로 바꿔갈 수 있는 거죠. 미러 전쟁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나토군의 핵심 돈줄이자 최대 병력 공급원인데요. 프랑스인들에게 남아있는 앙금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호주의 배신입니다. 호주가 프랑스 핵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로 확 바꿔탔죠. 프랑스 뒤통수 맞았죠. 지난해 9월 1일입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가 3개국 안보동맹인 오커스를 발족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인 DNA 원래 앵글로색슨족, 영국과 미국인에 대한 불신감이 있는데 더 그 반감에 기름을 부은 거죠. 이런 국민적 감정을 마크롱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4월 10일에 프랑스 대선입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어찌 보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마크롱 대통령의 마음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혼자 철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프랑스는 미국의 뒤통수를 쳐서 내가 해결했어, 최소한. 만약에 해결된다면 그런 식으로 미국에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은 거죠. 러시아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도 계속 상대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할 때마다 항상 마크롱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 직접 만났습니다. 러시아로 날아갔죠. 그때 본인의 DNA가 KGB에 노출될 거를 염려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보면 러시아와 프랑스의 간극, 거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 쇼트트랙 만큼이나 넓고 뭐 컬링장 해도 될 만큼 된다라는 패러디도 많았는데 5m 테이블에 떨어져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두 나라의 간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탈원전 탈석탄에서 에너지가 모자랍니다. 프랑스한테 다 수입하고 있죠. 천연가스는 러시아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중간 경유지인 우크라이나 같은 눈치도 많이 봐야 됩니다. 겨울이 되면 그게 극에 달하는데, 게다가 이 메르켈 총리라는 걸출한 스타 총리가 없고 올라프 숄츠라는 신인 총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보자라고 했던 게 노드스트림 2,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접 해상으로 통해서 운송하는 가스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노드스트림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으로서 도저히 지금 모든 양을 수입할 수 없으니 그 2배 이상으로 늘린 거죠. 노드스트림 2로. 그런데 노드스트림 2를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EU 국가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 미국이 또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개통이 늦어졌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가스관 개통은 정말 언제 될지도 모르는 정도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독일의 애간장은 녹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은 1% 정도였는데 3%, 4% 되더니 이제 이 에너지 가격 때문에 겨울이 되면서 5%대까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 다른 강국들에 비해서 독일은 러시아에 별로 그렇게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우크라이나 사태 갈등을 빨리 해결하길, 끝나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런 식으로 전개됐죠. 러시아는 몰래 병력을 동부로 집중시키고, 그러면서 러시아를 보고 있는 서방 미국 국가들이 딱 걸렸어 라고 하면서 기사를 쓰고, 그러면 미국은 러시아가 곧 전쟁을 일으킬 거야, 모든 좀비가 끝났어 라고 보도를 하고, 푸틴 결정만 남았다 라고 하죠. 근데 러시아는 또 당연히 가짜뉴스다 라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하면 혹독한 대가, 뭐 달러 못 쓰게 할 거야, 국제 결제만 못 쓰게 할 거야, 반도체 수출 규제할 거야, 이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죠. 미국은 나토군을 지원하는 거지 러시아와 직접 맞짱을 뜨고 전쟁을 하진 않을 거야.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러시아와 미국이 부닥친다면 그건 또 다른 세계대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와 직접 전쟁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해결
가능성,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있죠. 최악의 경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러시아 책임이야. 아니면 결국에 이런 갈등 때문이야 라고 하는 알리바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러시아는 반대로 미국과 서방이 갈등을 조장하는데 우리는 전쟁할 마음 없어 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는 EU가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단독 플레이, 상당한 다른 의도로 다른 방향으로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러 불독 이 4개국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우크라이나 사태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긴장과 갈등이 너무 오래 가면 피로가 가중될 수밖에 없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번 주말이면 막을 내리고 그리고 에너지 극성수기인 겨울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둘러싼 갈등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가 원샷 대화로 그 대립 국면을 끝낸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게 될까요? 근데 문제는 이해관계국들이 생각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미국과 프랑스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제 코가 석자고 손 안 대고 또 코 풀고 싶은 생각은 다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4개국 정상 사이에 신뢰가 없습니다. 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라는 독재자 때문에 사실상 일어난 측면이 있는데 1차 대전은 그런 스트롱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나를 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914년 8월에 시작됐는데 당시에 독일의 빌헬름 황제가 8월이었으니까 낙엽이 지기 전에 끝날 거다. 즉 11월 정도면 끝날 거다. 3개월 정도에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 5년, 1918년 11월까지 갔습니다. 1차 대전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건 기우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 국면이 보이지 않으면 테러, 출구 전략을 어떻게 쓸지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모른다는 게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폭탄이나 지뢰가 터지기 전에 인플레이션 폭탄이 이번 주에 또 터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엔 통계 지표가 아니라 말폭탄인데요. 16일에 나올 FOMC 의사록 잘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에 빅스텝 인상을 시사하거나 조기 양적 긴축을 암시하는 발언이 그 회의록에 들어가 있으면 12월 의사록 쇼크 같은 일이 또 재현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파월 의장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노 총재가 있습니다. 매파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번 올해의 FOMC 의결권, 투표권이 있죠. 그리고 발언도 되게 세게 합니다. 이 사람이 14일 오전에 CNBC에 출연하고 17일 목요일에도 공개석상에 섭니다. 지난주에 3월 50bp 인상, 2월 긴급 FOMC 개최 가능성을 얘기를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이번 주에도 그만한 메가톤급 발언을 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18일에 크리스토퍼 월러 페더 이사, 브레이너드 페드 부의장 지명자 등도 포럼에 연설자로 나서니까 좀 발언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15일, 16일에 연달아 나옵니다. 미국 PPI가 미국 시간을 15일, 한국 시간을 15일 밤에 나오고요. 중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 세계 공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죠. 한국 시간으로 16일 날 나옵니다. 결국 이런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변동성이 많으면 가장 혜택을 보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월가 금융사들과 큰손들입니다. 이들은 보합, 시장이 가만히 있는 걸 가장 싫어하죠. 움직임이 없으니까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지켜만 보고 관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어떻게든 출렁거려야지 누군가는 두려움에 팔고 누군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이들은 변동성을 정말 좋아하고 즐깁니다. 이런 위기일 때 한 방향으로 몰아야지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적으로 위기를 부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됐지만 위력은 여전한 우크라이나발 위기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그 세력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양대 변수로 인한 출렁거림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이 좀 전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